네, 국내 이슈 체크인 이 시간 메리츠증권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태준 대리와 함께 얘기를 나눌 부분들 어떤 내용들인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출발하는 펜오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이제 펜오션이 오늘 재상장을 하게 되는데 하림에서 인수한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시 재상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어떤 내용들을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우선 펜오션 같은 경우는 예전에 STX 펜오션이라는 그룹에서 이제 아무래도 크게 이제 STX 그룹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법정 관리가 들어간 회사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STX라는 이제 사명을 빼고 펜오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재출발해서 이제 산업은행 관리하에 이제 아무래도 법정 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인수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좀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인수에 대한 불발로 인해서 시장에 좀 기대감이 없어지다가 하림 쪽에서 다시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투자자들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감자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일부 뭐 개인 채권단들한테는 현금 변제에 대한 부분들도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현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뭐 그렇게 좋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표를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기준가는 3,750원에 시작을 해서 이제 최고가가 5,630원이고 최저가가 1,875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 전에 여기서 이제 가격이 형성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상한가 폭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1거래에서 한 3거래 정도는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 이 펜오션이 어떤 기업이었는가를 먼저 체크해보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께 실망을 안겨줬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지가 못했었고 실망스러운 어떤 성적표를 공개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인수 과정에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일단 하림이 인수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어떤 피인수 기업과 인수된 기업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많이 기대하기 마련이거든요. 여기선 저희가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도 상당히 잘 모르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펜오션 같은 경우가 2013년까지는 대규모 좀 적자를 냈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흑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흑자가 나온 거는 어느 정도 법정 관리가 진행되면서 기존에 있던 부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거해서 그거에 따른 흑자 전환이었고 뭐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아무래도 하림 쪽에서 이제 인수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구조가 좀 다시 개편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그 하림 쪽에서도 법정 관리가 지금 빨리 졸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이번 주 안에 좀 법정 관리가 좀 졸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가까운 예로 예전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이제 인수한 시점에서 법정 관리가 바로 졸업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내로 이제 법정 관리도 좀 졸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림 같은 경우가 지금 펜오션을 이제 같이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곡물 사업을 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펜오션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 밀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점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인 사료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아무래도 하림이 또 다른 이제 사업으로 좀 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림의 그 김은국 회장 같은 경우는 곡물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10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고 현재 펜오션을 인수함으로써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려고 좀 강한 의지를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 산업 같은 경우가 곡물 산업에서는 좀 가장 좀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곡물에 대한 가격값은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해운 같은 경우는 그 원가 절감 즉 이제 뭐 유가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곡물 산업에 있어서 해운 산업은 아주 좀 큰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뭐 가장 큰 벌크 선사로 그렇죠. 갖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그 업황 내에서는 최고의 어떤 종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또 회생 절차에 투자 포인트를 맞춰보자라는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 업황 쪽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BDI 발티구님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잖아요. 수혜 어떻게 좀 보시나요? 우선 BDI 지수가 회복을 하고 지금 이제 천선을 다시 올라가 있는데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BDI가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해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뭐 쉽게 뭐 코스피가 올라간다면은 국내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보시듯이 BDI 지수도 이제 올라가면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제 펜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법정 관리가 들어가면서 네. 기존에 이제 이런 선박회사들은 좀 비싼 값에 배를 많이 빌려와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업황이 안 좋아져서 많이 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페노션 같은 경우는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이런 비싼 배들 다 처분을 했습니다, 다시. 그리고 그 BDI 지수 낮았을 때 다시 한번 싼 가격에 다시 이제 배들을 다시 들여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BDI 지수 업황 회복에 따른 좀 수혜가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페노션한테 좀 좋은 좀 상황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정 관리를 들어가는 시점에서 그때 당시에 뭐 한진해운도 있었고 현대상선, 페노션 이렇게 좀 큰 세계 회사가 있었었는데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가 법정 관리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그 산업은행에서 2천억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법정 관리 들어갔는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법정 관리 들어간 다음에 2천억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게 들어간 다음에 그러니까는 전체를 봤을 때는 산업은행에서도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 부실들 다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좋은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좀 주변 여건들도 좀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해운업 같은 경우는 유가에도 상당히 좀 민감한데 최근에 어떤 유가 흐름도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해운 업황 같은 경우가.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이란 협상 때문에라도 아마 당분간은 뭐 그렇게 큰 하락폭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가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 업황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저감에 대한 부분들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할인을 통해서 이제 할인이 이제 페노션 안에다가 이제 곡물 사업부를 다시 이제 신설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원가 저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고 향후에 이 페노션에 대한 그런 주가 흐름도 지금 모습보다는 상당히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오랫동안 진짜 긴 터널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참 고전을 했던 페노션인데 이제 좀 빛을 좀 발하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좀 부합해주길 좀 바라는 모습이에요. 네, 예. 법정관리 졸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이후가 또 실적 기대감도 반영되면서 정말 회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좀 큰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번 주 시장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 많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도 끊임없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FOMC 회의도 자리하고 있고요. 당장 이번 주 좀 수급과 관련해서 어떻게 시장 봐야 될까요? 우선 뭐 28일, 29일 FOMC 회의가 있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좀 매도가 강하게 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돌아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같은 경우 바이오 제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갈 종목만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다시 좀 튀어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데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꼭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단기간에 수급으로만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해서 그 회사의 모멘텀이 살아있느냐 없느냐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실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 제약 다음으로 이제 뭐 반도체 섹터라든지 건자재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게임주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그런 주도주라든지 아니면 선도 업종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두시면서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좀 꼴찌주들의 반란이 있었잖아요. 이런 대형 수출주를 포함해서 대형주들의 반등 지속 여부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번 주에 나왔을 때는 뭐 살짝 반등에 대한 부분들로 여겨질 수는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지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우선은 그런 대형주들이 힘을 바탕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연말까지 정도까지 본다면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배당을 괜찮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대한 배당도 상당히 좀 기대가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포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압축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자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기존의 주도주였던 뭐 제약 바이오 섹터 그리고 네. 신규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이 건자재나 게임, 반도체 쪽에서도 상당히 좀 옥석 가리기라고 봐야 되겠죠. 잘 가는 종목들 실적 중심으로 체크해 주셔서 종목 압축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정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